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눈 와가지고 오시느라 힘드셨죠? 네, 이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도 힘들었는데 뭐 이렇게 눈 오는데 뭐 많이 올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정도 많이 왔죠. 네, 원래 좀 인원이 좀 적은 게 좋습니다. 네, 소규모고. 네, 그럼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그 연세대학교에 엄청난 업적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또 기대하고 있는 영역이라 저도 이렇게 왔습니다. 또 갑자기 오시네요, 많이. 네, 네, 여러분 많이 오세요. 시작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사전 등록은 많이 초과가 됐는데 원래 눈 오면 그렇습니다. 네, 저 같아도 힘들어. 네, 눈 오면 누워 있어야지 양자 컴퓨터 어떻게 들어옵니까?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 양자 컴퓨터 관련 전공자 계세요? 양자 컴퓨터 연구하고 계신 분? 이게 쉽지 않죠. 네. 사실은 양자 컴퓨터 자체가 실체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양자 컴퓨터를 전공한다고 보긴 좀 어렵고 뭐 IT 쪽 컴퓨터 쪽 전공이나 아니면 뭐 양자역학을 전공한다던가 뭐 초전도 쪽을 전공한다던가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네,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뭐 기사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뭐 기사들 어떻게 나옵니까 주로? 예, 뭐 막 대단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 양자 컴퓨터 뭐 무슨 몇 백만 년 걸리는 문제 몇 초 안에 해결했다 뭐 이런 거 기사 나오잖아. 그죠? 예. 근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사실. 어. 무슨 말이야? 이게 뭐 왜 그렇게 걸려 컴퓨터가?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나?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딥한 얘기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기사에서 보던 양자 컴퓨터가 뭐다? 뭐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왜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뭐 원리가 뭐지?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기존에 알고 계신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개강 첫날인가요, 오늘이? 네. 학교 오기 쉽지 않은 날이에요. 네, 저도 그랬고. 네, 일단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양자 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양자 역학이란 무엇일까? 네, 이거 사실 뭐 어렵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고 그 언론에서도 양자 역학이 되게 철학적이나 뭐 인문학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이 돼요. 네, 뭐 슈레딩거 고양이 이야기도 많이 아실 거고 뭐 이게 그래서 살았냐 죽었냐 뭐 상자를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물리학에서 양자 역학은 그런 철학적이나 인문학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철저하게 과학적 기반으로 우리가 추론한 사실들을 합의한 거고 그래서 일단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입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고전역학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무언가가 있겠죠. 예, 왜냐 우리가 태어나니까 무언가가 있거든. 그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뭔가들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뭔가 어떤 입자구나 뭔가구나 사실 입자라는 말도 없었어 그냥 뭐 물건이구나 그럼 얘네가 지금 어디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가고 어디에 도착을 할 거고 얼마나 지나면 어디에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계산하는 거 이게 바로 고전역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에 대한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 확실한 것들. 네. 그래서 그 게임 많이 해보시죠. 게임 들어가면은 굉장히 몰입도가 뛰어난 게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임들 중에 이런 이렇게 뭐 이런 커트오브 시점도 있지만 1인칭 게임들도 많고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왜 게임에 몰입을 합니까? 게임에 왜 빠져요? 밥도 안 먹고 게임 하잖아. 왜 빠집니까? 게임 캐릭터가 나갔거든. 그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고 막 너무 힘든데 게임 캐릭터가 아이템을 먹으면 괜찮아져요. 그죠? 내가 뭔가 먹는 것 같거든. 그 이유가 고전역학에 있어요. 이 게임 캐릭터는 정해진 위치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적당한 속도를 갖고 그 속도에 맞춰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근데 그게
내 뇌가 우리 몸에다 신호를 줘서 움직이는 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려고 하면 앞으로 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얘는 내 명령대로 움직이니까 마치 내가 움직이는 거랑 똑같구나. 네, 이게 고전역학적인 이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게임 자체에 물리 엔진이라는 게 들어가요. 네,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캐릭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얘 위치가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거고. 예. 근데 이것을 마치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예측한 대로 예측되니까 이제 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어때요? 걸어가면 3초 후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가는 방향을 대충 예측하면 적당히 어느 정도 지나면 어디 있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됩니다. 그 예측대로 움직이니까 나같이 느끼고 그러면 고양이, 뭐 나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입자, 물질, 눈에 보이는 무언가, 형체가 있는 무언가로 되어 있고 얘네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속도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위치가 다 예측이 돼요. 달려오는 차를 보고 왜 피합니까? 예측이 되니까 잠시 후 내가 치여서 누워 있겠구나. 그럼 피해야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가서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형체가 있구나, 질량이 있구나, 위치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실상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 천체 움직임까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고전역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이 어디쯤에 가고 있구나. 곧 달이 어떻게 되겠구나. 소행성 2024 YR4 지구의 충돌할 확률이 이제 2%구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측대로 움직이니까 걔네들의 위치와 속도 이 두 가지만 알면은.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언제 뽀뽀할지도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자친구가 언제 뽀뽀할지 어떻게 예측해요? 네? 어떻게 예측해요? 내 입술의 위치, 여자친구 입술의 위치와 속도만 알면 돼요. 그러면은 언제 내가 뽀뽀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그 입술의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뭐 5일 전에 입술의 위치, 그럼 4일 전에 입술의 위치 이게 어느 순간 두 위치가 정확하게 만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상대방의 입술의 위치와 속도만 알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예측할 수 있다. 네. 물론 뭐 물리적인 예측만으로 이렇게 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트래킹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대부분의 모든 활동들이 예측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에 대한 고민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입자로 나누어서 잘게 쪼개서 한번 여러 운동들을 계산해 볼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잘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거리, 사회적 거리두기. 네, 이거 어떻게 했어요? 2m 맞아요? 왜 2m입니까? 이것도 다 물리학자들이 계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1.9m면은 그럼 걸리나? 막 이런 생각하잖아. 근데 이거를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입자로 만들어 놓고 복잡하게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결국 움직이는 패턴들이 다 있고 비말이 갈 수 있는 사정거리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는 한 2m 정도면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냥 대충 어떡하지? 자꾸 코로나 걸리네. 한 2m 떨어져 봐. 들 걸리네. 이게 아니에요. 다 과학자들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도 2m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것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전역학적 이해가 있으면은 전부 다 알 수 있다. 이게 과거의 과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예. 우린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다. 모든 건 결국 결정돼 있다. 예. 근데 문제는 새롭게 등장한 양자역학에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고전역학 다음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잘게 나눠서 계산했더니 얼추 됐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나눠서 이동하는 것과 현재 위치랑 봤더니 대충 됐어. 그런데 더 잘게 나눴더니 어느 순간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양자 보통 이제 양자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 입양하는 거 아니고요. 그 이거 뭐 왼쪽 오른쪽 둘 다 양자 태길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양자의 양자 퀀텀 네 이거는 이제 그 라틴어에서 왔고요. 양이라는 뜻입니다. 양. 그래갖고 그 얼마나의 양을 말하는 양이 바로 양자역학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에너지의 양을 최소 단위로 생각했을 때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작은 세계로 가니까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작아지기만 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현실과는 완전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양자 세계로 가면 이렇게 원자, 핵, 전자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예. 여러분들 제 몸에 있는 탄소 보이세요? 안 보여요. 예. 우리는 그냥 그 형체 자체를 보는 거지 이 입자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보여. 그리고 원자, 핵과 전자 요거 많이 보셨죠? 원자 모형. 네. 이것도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입니다. 예. 사실은 요 가운데에 있는 원자, 핵과 전자 요런 느낌일 것 같잖아. 원자가 그죠? 근데 저 원자, 핵의 크기를 대충 동전 한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을 딱 놓으면은 전자가 어디 있어? 요 근처를 이렇게 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근데 정확하게는 원자, 핵이 한 여기 동전 500원짜리 동전이면은 전자는 지금 용산 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원자, 핵이 신촌에 있고 전자는 용산 쪽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촌 여기에 동전부터 시작해서 용산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는 비어 있어요. 네, 그 상황이요. 굉장히 이상하죠. 왜 비어 있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약간 알찬 느낌이어야 되잖아 원자가 원래. 근데 비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비어 있다는 걸 몰라. 왜냐면 전자가 반발력으로 웬만한 모든 것들을 다 튕겨냅니다. 네. 그래서 등장한 영화가 여기서 차용한 게 바로 앤트맨이라는 영화가 나와요. 네. 앤트맨이 작아지는 원리 아세요? 그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예전에 영화 보면은 뭐 애들이 줄었어요. 애들이 줄었어요 아시는 분? 아주 교수님들 아시면서 모르시. 예, 우리 MZ들은 몰라요. 예전에 고전 명작 있어요. 고전 명작. 애들이 이렇게 작아져서 막 강아지 콧등 위로 이렇게 걸어가고 이런 포스터 있거든요. 예, 요거 그 저 어릴 때 진짜 명작 영화였는데 그때 보면은 왜 줄었냐 설명을 못 해요. 보통 이제 애들이 줄었거나 애들이 커졌거나 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보통 과학자들 미치광이 과학자가 쏜 광선 맞고 그렇게 되거든요 보통. 예, 그러니까 왜 자꾸 미치광이 과학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미치광이 과학자의 미치광이 광선을 맞고 갑자기 이렇게 돼. 그래서 다시 몸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보통. 그런 상황인데 앤트맨이 되게 이걸 잘 설명을 하죠. 앤트맨 같은 경우가 원자핵과 전자 사이가 굉장히 멀다. 그 사이를 조절하는 물질이 피입자입니다. 물론 이거 가상의 입자요. 네, 그래서 요 전자와 원자핵 사이를 줄여서 그 빈 공간을 좁게 만들면 개미만큼 작아지고 오히려 그 빈 공간을 더 넓혀. 그러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걸 이용한 게 이제 앤트맨이라는 영화예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사실 그냥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럴까? 심지어 지금 제가 전자가 돌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도는 것도 아니에요. 네. 확률적으로 발견될 뿐입니다. 거기 있다라는 걸 우리는 몰라. 네, 이게 양자역학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어떻게 접근할까? 왜 그런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전역학은 확실해요. 얘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간다. 이걸 알면은 오케이, 내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고전역학은. 근데 양자역학은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몰라. 도대체 왜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지? 얘네들은 왜 튕겨내는 거야? 얘네는 왜 도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발견되는 거야? 이런 걸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요거 뭐죠, 요거? 이것도 몰라요? 이거 뭐예요? 연대가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래요? 오늘 뭐 높으신 분 많이 오셨어요? 분위기 너무 다운돼 있어.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이거 가운데 있는 거 뭐예요? 몬스터볼이죠, 몬스터볼. 네, 이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네. 몬스터볼 안에 피카츄를 넣죠. 이 들어갑니까?
몬스터볼 보통 요만하잖아요. 물 피카츄는 잘 꾸기면 될 수도 있어. 잘 꾸기면 될 수. 근데 이런 어떻게 들어가 이런 거. 가랴도스 6.5m입니다. 예, 사람의 키보다 거의 한 6배야. 그러면은 이런 건물만 안에 들어갑니까? 몬스터볼에?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피카츄도 잘 안 들어가니까 어깨에 달고 다니잖아. 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실은 포켓몬스터라는 만화를 보면서 그냥 이해합니다. 우리는 왠지 모르지만 얘네들한테 두드려 팬 다음에 몬스터볼을 던지면 지들이 기어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왜 기어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일단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했어요. 지우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깽판 놓는 거예요. 다 때려 죽이고 몬스터볼 던져서 잡아. 굉장히 흉악한 놈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지우가 몬스터를 잡는 겁니다. 포켓몬스터들을.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가 어떻게 몬스터볼 안에 들어가는가 이 메커니즘은 이해를 못했지만 중요한 건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작동 방식을 알고 그걸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감을 완성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죠. 네. 양자역학이 이런 상황이에요. 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작동 방식대로 행동했더니 이거는 어떤 패턴이 있네. 뭐 A를 하면 B가 된다라는 게 있네. 그러면 내가 A를 할 때마다 B가 되나? 다 되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양자역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첩이라는 겁니다. 중첩. 네,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보통 중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입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다 앉아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앉아 있어. 근데 지금 새로운 학생이 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자리가 자기 자리래.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야, 내가 먼저 앉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학생이 내 무릎 위에 앉습니다. 이 중첩이에요, 중첩. 그죠? 근데 이거는 실제 엄밀히 중첩은 아니죠. 예. 내 무릎 위에 올라온 거야. 예. 이건 중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 중첩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긴 해요. 중첩이라는 말 자체가. 예. 그래서 어떤 위치가 중복이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근데 영화관에서 예매를 했는데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이 또 있는 거야. 그럼 같이 앉아서 봐야 돼. 근데 못 앉잖아. 그죠? 엄밀히 현실에 중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첩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먼저 입자와 파동을 알아야 돼요. 네. 요 축구공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네? 듣고 있는 거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패기가 없어요. 저 1학년. 아 송도 갔나? 네 2학년. 2학년 있어요. 3학년. 4학년. 그럼 나머지는 누구세요? 나머지 누구세요? 대학원생. 아 대학원생이 좀 오셨구나. 네. 어쨌든 요거 뭐예요? 이거 뭐 입자죠, 입자. 아 이거 입자잖아. 이거 입자인 거 몰라요? 입자죠. 네. 입자는 쉽게 말해서 집어 던질 수 있으면 입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제 목소리는 입자입니까? 뭐예요?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입자는 내가 누군가한테 던지면 그 사람한테만 가. 이거 입자입니다. 근데 파동은 좀 달라. 파동은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게 모든 사람한테 같이 갑니다. 그죠? 지금 제 목소리가 동시에 많은 분들께 동시에 가죠. 네, 이건 입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에게 동시에 도달한다. 파동. 한 사람에게만 던지면 간다. 입자입니다. 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자와 파동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제 목소리가 파동이니까 이거 모든 곳에 동시에 도달하겠죠. 거리가 같다면.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어떤 빛을 딱 켰어. 전구를 켰어. 지금도 밝지만 전구를 켜면 어때요? 모든 곳에 거의 동시에 빛이 도달하죠. 물론 뭐 레이저 포인터 같이 한 곳만 가게 이제 빛의 직진성을 극대화한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을 딱 켜면은 이 불이 모든 곳에 갑니다. 이거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 인류를 바꾼 엄청 위대한 실험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중슬릿 실험인데
요게 이제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두 개의 틈이에요. 예. 요 틈 사이로 이제 뭔가를 보내보는 겁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빛 동시에 도달하죠? 파동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요 구멍을 하나 딱 뚫면 저 A라는 곳에서 빛이 쫙 가가지고 B와 C에 동시에 도달하겠죠. 그럼 B와 C에서도 빛이 쫙 가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겹치면서 어떤 부분은 빛이 겹쳐지고 어떤 부분은 빛이 아닌 곳이 겹쳐져. 그러니까 이렇게 간섭 무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줄무늬가 많아요. 줄무늬가. 예. 이게 일반적이겠죠. 네, 파동이라면 네, 동시에 가니까. 예. 근데 그 파동이 아닌 애들, 얘네들은 입자입니다. 입자. 예? 일렉트론 뭐 애매해. 그냥 일단 일렉트론만 얘기할게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말하기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거나 전자는 입자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전자 하나를 집을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러면 하나만 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입자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두 개야. 거기다가 이렇게 전자를 쏴본다. 그럼 어때요? 얘네들이 쫙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줄이 나오겠죠. 얘네들은 이제 입자니까 공 같은 애들이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얘네들 입자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됩니다. 얘네 분명히 입자인데 얘네들이 하나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요. 예. 이상하잖아. 그죠? 분명히 하나를 집을 수 있고 하나를 던질 수 있으면은 얘네가 가면은 두 구멍 중에 하나를 통과해서 그 구멍을 통과한 다음에 그 뒤에 딱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이 전자 하나는 두 개의 구멍 중에 하나를 통과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통과하니까 결국은 두 줄이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데 근데 마치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처럼 동시에 통과한다면 이런 간섭 무늬가 나오겠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이렇지? 요게 이제 전자를 하나씩 쏘는 장비입니다. 딱 하나씩 쏘는 거 전자를. 그럼 하나씩 쏴보자. 하나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 왜냐면 지금 이게 한 번에 쐈더니 간섭 무늬가 발생하니까 하나씩 쏴보자. 그러면 하나가 꽂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씩 쐈는데도 얘네가 결과적으로 하나가 여기서 무늬를 나타내는 형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전자는 분명히 입자일 텐데 왜 이렇게 파동처럼 행동을 하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의 구멍을 하나의 전자가 통과한 게 아니라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했다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만 분명히 입자는 구멍을 하나 통과해야 정상인데 마치 목소리처럼 이 입자가 양쪽 구멍을 동시에 통과했구나.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계속 실험을 해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빛이라는 거, 뭐 전자도 마찬가지. 입자이면서 파동이구나.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던질 때는 입자입니다. 근데 특정 조건을 만들면 얘가 던지고 나서 문 두 개를 통과해요. 그리고 나서 벽에 부딪힐 때는 하나만 발견이 돼. 예. 이상하죠? 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지금. 지금 강연장 상황이랑 비슷해. 축구를 하는데 공을 찰 때는 공이 하나입니다. 골대도 하나예요. 근데 공을 딱 차는 순간 공이 여러 개로 날아갔다가 골대에서 발견될 때는 하나인 거야. 이게 무슨 마구도 아니고 이게 이상하잖아. 예, 그래서 물론 중간에 굉장히 수많은 과정들이 있고 양자역학에 대한 강연이 오늘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거나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두 가지 상태가 중첩돼 있다. 근데 지금 입자와 파동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중첩돼 있다라는 건 사실 이해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 체스를 두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체스 말을 이렇게 두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요 퀸,
요 퀸을 이렇게 집어 들었어. 이 퀸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퀸을 이렇게 집어 들었어. 퀸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 위에 있잖아. 그죠? 내가 집어 들었으니까 바닥에 있던 체스가 위에 있는 거, 체스 말이 퀸이. 그죠? 그러면은 요게 위에 있다. 이 높이를 갖고 있다. 높이가 얼마다.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2차원 세상이야. 세상 2차원입니다.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얘네들이 말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 퀸을 들어 올렸어. 퀸 어디 갔어? 어디 가요? 요 세상은 2차원 세상이라서 퀸을 들어 올리는 순간 퀸은 허공에서 사라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퀸이 만약에 사람이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퀸은 들어 올리면 위에서 이렇게 다른 말들을 보겠죠. 오, 공중에 떴네. 내려놓으면 내려왔구나. 근데 이제 2차원 퀸은 일단은 올라가는 순간 자기 차원을 넘어갔어.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그럼 옆에 있던 킹이 갑자기 놀랍니다. 야, 어디 갔어? 이거 퀸도 뭐야? 다 어디 갔어? 그리고 퀸을 내려놓잖아요. 퀸을 만약에 뭐 요런 데 내려놨어. 그럼 어때요? 2차원에 있는 다른 말들이 갑자기 퀸이 순간 이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냥 들었다 놓은 것뿐인데. 예.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럼 퀸은 몰라. 나는 몰라. 나 무슨 상황인지 몰라. 나도 갑자기 너네들이 사라졌다 나타났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왜냐? 얘네는 2차원이니까. 예.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퀸한테 설명하라는 말을 해도 퀸은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허공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라는 것을 표현할 단어가 2차원에는 없어요. 높이라는 단어가 2차원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3차원에서는 야 누가 들어서 놨나 봐. 그리고 다 보이니까. 근데 2차원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라졌다 나타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단어가 없어. 얘네들한테는 지금 높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대충 아무 말이나 만들어. 뭐 갑자기 순간이동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말을. 근데 사실 순간이동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동을 했어. 예. 이거랑 비슷해요. 지금 중첩이. 중첩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우리 차원에서 이 중첩이라는 걸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파동성을 갖고 있는 것과 입자성을 갖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중첩돼 있을까? 이 두 가지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짬짜면 같은 거, 짬짜면 같은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짬짜면은 뭡니까? 짜장면이면서 짬뽕인 거예요? 아니야. 반씩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짬짜면이 아니라 짜장면이면서 짬뽕이에요. 그 먹기 전까지 몰라. 먹는 순간 결정돼요. 짜장면이나 짬뽕 중에 하나로. 그런 상황이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중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자라는 애도 이 입자와 파동 두 가지가 중첩돼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설명할 수 없다. 그럼 어떡한다? 그냥 중첩이란 말을 쓰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중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죠? 이게 뭐예요? 초콜릿은 알죠? 네. 여러분 오늘 계속 이럴 겁니까? 이게 한두 명이 말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한두 명이 말을 안 하면 그때부터 서로 말 안 해. 내가 말 안 해야 좀 더 대단해 보여. 이거 뭐예요? 초콜릿. 요 안에 뭐 들었습니까? 몰라. 아직 안 열어봤어. 네. 이거를 열기 전까지 상태가 중첩돼 있는 거예요. 여는 순간 이제 화이트 초콜릿, 다크 초콜릿 둘 중에 하나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열기 전까지는 몰라.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 모르는 상태를 우리가 중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화이트 초콜릿 반, 다크 초콜릿 반 들어있다라는 게 아니야. 그냥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있을 텐데 우리는 모르는 상태. 심지어 이게 어떤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상태. 여는 순간 결정나는 상태. 요건 이제 중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더 심각한 게 나옵니다. 얽힘이라는 애가 나와요. 얽힘. 네,
요거는 근데 요것도 더 깊게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입자 아주 작은 입자 둘이 얽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가 얽혀 있는데 그 얽혀 있는 게 특정한 얽힘 상태를 유지한 채로 얘네들의 거리를 아무리 떨어뜨려 놔도 얘네는 계속 얽혀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보통 얽혀 있으면 어때요? 나랑 내 친구가 얽혀 있다. 그럼 서로 계속 연락을 해야 되잖아. 예. 근데 그 연락이라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예. 우리가 연락 뭘로 합니까? 뭘로 해요 연락? 전화로 하게 전화? 전화는 실시간인가요? 아니에요. 거의 실시간 같지만 전화라는 것도 역시 그 우리의 음성 신호를 전자기파 기반으로 보내서 받아서 다시 음성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화의 속도는 결국 빛의 속도입니다. 물론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 엄청나게 빠르죠. 예. 그러면은 엄청나게 빠르니까 우리는 그걸 실시간으로 느끼죠. 예. 하지만 빛의 속도라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빛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예. 모든 정보는 빛보다 빠를 수 없다. 라는 게 있는데 이 얽힘이 이제 그게 깨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콜릿 두 개야. 예. 둘 중에 하나에는 다크 초코를 넣고 하나에는 화이트 초코를 넣습니다. 근데 열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게 실제로 넣는데 넣은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중첩돼 있어. 예. 그 상황에서 그 이 둘을 친구를 하나를 줘. 하나 내가 가져. 이 친구가 그리고 저기 먼 곳 안드로메다로 떠납니다. 예. 안드로메다로 가면은 우리가 전화를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대화 자체 불가능해. 카톡을 보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일십. 그다음 회신을 보내면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인사가 오는 겁니다. 연애가 불가능한 상태 안드로메다로 가면. 근데 안드로메다로 하나를 갖고 왔어 친구가. 내가 지구에서 열었어요. 내가 지구에서 열었더니 화이트 초코야. 친구 거 뭡니까? 다크 초코죠. 이게 얽힘이에요. 내가 화이트 초코를 확인하는 순간 중첩돼 있던 친구의 초콜릿이 다크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가 화이트 초코를 갖고 있던 게 아니야. 이게 좀 이해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던 것도 화이트랑 다크가 중첩돼 있었어요. 근데 열어서 확인하는 순간 화이트가 되면 안드로메다에 있는 친구는 다크가 된다는 거야. 근데 정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얽힘이라는 현상이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한 또 생각이 나온 거죠. 또 이제 터널링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느냐?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거 정도 알고 가야 돼. 터널링 알아요? 솔직히 모르는 분이 많죠. 네, 좋아요. 터널링 하나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농구공이 있어요. 농구공이 어두운 방 안에 있어. 근데 농구공이 있는 점도 우리가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나한테 그 비비탄 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방에다가 비비탄 총을 엄청 쏴. 그럼 어때요? 농구공이 없는 데는 비비탄 총이 지나가겠죠, 그냥. 근데 농구공이 있는 데는 비비탄 총이 맞고 튕겨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비비탄 총을 엄청나게 쏴보면 농구공이 어디에 있는지 농구공의 형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보통. 네, 우리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라는 개념도 광자가 농구공을 때리고 그 광자가 정보를 담아서 우리에게 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비비탄 총을 쏴서 날아오는 비비탄 총의 위치를 보고 저기 농구공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우리는 농구공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양자역학의 세계로 가. 입자 하나는 너무너무 작죠. 여러분이 비비탄 총 쏘면 어떻게 돼? 입자가 비비탄 총 맞고 거기 있습니까? 맞아서 움직여요. 그죠? 그러니까 농구공은 뭐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자세히 본다. 그러면 광자가 때려서 나한테 들어오면 농구공의 위치를 알 수 있어. 그죠? 근데 이렇게 작은 입자 단위로 가게 되면은 양자 세계에서는 광자가 때리는 게 얘 여러 가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농구공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비비탄 총을 때리면 맞아서 얘 위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맞는 힘 때문에 얘가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네, 불확정성의 원리. 이것도 사실은 되게 어렵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불확실하다는 거야. 네, 우리의 삶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게 이해가 돼요. 불확실해. 근데 확실한 거는 그냥 아예 불확실한 게 아니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확실해요. 하나는 확실한데 나머지 하나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운동량을 몰라요. 네. 운동량을 알면 위치를 몰라요. 이거를 좀 더 다시 설명을 하면은 운동량이라고 하지만 그냥 속도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럼 위치를 내가 안다. 그러면 내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면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가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정확하게 봤어. 위치를 알아. 근데 이제는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얘가 대충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 그러면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아는 건 불가능하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둘 중에 하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연애를 잘하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그럼 연애할 시간 있나? 몰라. 그죠? 연애를 열심히 해. 그럼 공부할 시간 있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다. 얘가 공부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는 이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불확정성이 원래 이상하잖아. 이거 안 이상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두 가지 다 알면 안 돼? 왜 몰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과학자들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냅니까? 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위치를 보려고 하면 도망가니까 운동량을 모르고 운동량을 알면은 멀어서 안 보여요 위치가. 그럼 어떻게? 아이디어를 냅니다 과학자들이. 박스를 만들어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입자를 가둡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얘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제 이 박스를 크기를 줄이는 거야. 아예 그냥 도망 못 가게 가둬. 네. 가둬서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얘가 계속 움직이고 도망가고 하는 것 때문에 모르는 거니까 박스에 넣고 박스 크기를 좀 줄이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누가 도망다니고 움직이고 하니까 모르겠으면 가둬놓고 점점 방을 줄여서 독방을 만들면 정확하게 요 박스의 위치를 우리가 알면 되잖아. 그죠? 요 시도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시도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 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박스에 놓고 가뒀더니 박스에 있는 애가 사라집니다. 순간 이동을 해요. 얘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결정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얘가 도망가. 심지어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공간을 순간 이동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것을 우리가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뭔 소리지 이게? 이럴 수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확정을 지어보자 하고 했더니 놀라운 양자시대의 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바로 무언가가 어딘가를 통과해서 그냥 존재할 수 있다. 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STM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이게 그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은 어때요? 뭐 막혀 있으면 안 보이잖아. 그죠? 우리가 현미경으로 우리의 피부를 열심히 본다고 그 안에 있는 혈관이나 뭐 이런 게 보입니까? 안 보이겠죠. 피부만 보이잖아. 피부만. 현미경을 아무리 봐도. 근데 이 터널링 효과를 이용한 현미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막혀 있는 그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순간 이동하는 걸 읽어가지고 뚫지 않고 그 안쪽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장비를 과학자도 만들어냅니다. 왜냐? 이런 일이 벌어지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거나 벌어지니까 써먹어야지. 순간 이동하네. 요거 잡아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스캐닝을 했더니 터널링 효과를 이용한 현미경이 등장을 합니다. 뚫지 않고 안쪽을 볼 수 있다. 왜냐? 얘네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순간 이동을 해버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결맞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잘 맞는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지금 설명드린 중첩, 뭐 얽힘, 터널링 요 세 가지 있었죠?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제일 중요한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그럼 결맞으면 뭐냐? 약간 오케스트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가 막힌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모든 조건이 잘 맞으면 얘네들을 결맞음이라고 해요. 결맞음. 예. 그럼 결맞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중첩, 터널링,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결맞음이 안 되면 어때요? 결이 어긋났어. 그러면 오케스트라 연주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얘네들에게 그런 중첩이라든지 얽힘이라든지 터널링이라는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결맞음을 잘 유지해야지 뭔가가 작동될 거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려면 우리는 결맞음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연세대학교의 양자 컴퓨터 IBM 퀀텀 시스템 1.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이거 광고 해야죠. 연세대학교의 또 자랑입니다. 이 큐비트라는 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127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주세요. 127 큐비트를 갖고 있고 IBM과 연세대학교가 이제 함께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런 양자 컴퓨터를 우리 연세대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송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실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어요. 양자 컴퓨터 자체는. 네, 근데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그리고 5번째로 지금 세계에서 5번째로 지금 양자 컴퓨터가 설치가 된 거고, 요 IBM 퀀텀 시스템 1의 성능 자체는 현재 존재하는 그 미국 내 IBM 그 양자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양자 컴퓨터다. 네. 127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고, 네, 요게 왜 가장 뛰어난 성능의 양자 컴퓨터가 됐을까? 요거를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끝나면은 좀 시시하잖아. 이제 양자역학 알겠죠? 그럼 양자 컴퓨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양자역학 아직 몰라요? 큰일 났네. 다시 할 수는 없어요. 네, 나중에 양자역학 강의 때 보세요. 언젠가 또 만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걸 만들었다. 그래서 요 안을 보시면은 이거 멋있죠? 멋있죠? 진짜 뭔가 뽀대가 양자 컴퓨터다워, 그죠? 근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겉에 이제 약간의 그 환경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 케이스고요. 요걸 벗기면 샹들리에 같은 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요게 와 역시 양자 컴퓨터는 멋지구만. 이게 크기가 꽤 크잖아요. 샹들리에니까. 예. 근데 재밌는 게 실제 양자 컴퓨터는 요 안에 있는 한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한 요 정도 되는 칩입니다. 예. 그 칩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변에 어떤 처리, 주로 냉각, 그걸 위한 장비가 요 안에 샹들리에입니다. 요 안에 그러니까 딱 보고 야 양자 컴퓨터 기가 막히네 이러면 안 돼. 요 안에 있는 손가락 2마디의 칩이 양자 컴퓨터예요. 요거를 알고 가잖아. 그럼 예를 들어 송도에 갔어. 친구가 와 양자 컴퓨터 멋있다 그러면 야 이거 양자 컴퓨터 아니야. 너 몰라? 이 안에 있는 2마디의 칩이라고. 그럼 멋있는 거야. 아시겠죠? 데이트할 때 송도로 가셔서 이걸 설명 딱 해주는 순간 이제 호감도가 이제 200% 올라갑니다. 와, 난 이게 양자 컴퓨터인 줄 알았는데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 이제 반 정도 왔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양자 컴퓨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오늘 강연 핵심입니다. 요게 이제 그 봄브라는 장비입니다. 애니그마라는 장치가 있었어요. 독일군이 만든 역사상 절대 해독할 수 없는 암호화 장치. 예. 그거를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봄브라는 장비를 만들어서 해독을 합니다. 물론 그 해독 자체가 예를 들어 몇만 명의 사람이 달려들어도 몇 년이 걸려도 해독을 못할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암호화라는 게 뭐 A를 C로 옮기고 B를 D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겠지. 근데 문제는 A를 C로 옮기면서 C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로터가 돌아가요. 그럼 B는 D로 안 가요. B는 H로 갑니다. 그럼 H를 누르면 그 다음에 C는 Y로 가. 이런 식으로 누를 때마다 로터가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경우의 수가 나와요. 3개의 로터, 나중에는 뭐 리플렉터까지 반사판까지 들어가서 정말 복잡한 장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야 니들이 우리 신호를 받던 애니그마를 확보하던 무슨 수를 쓰던 너희는 우리 이걸 해독 못할 거다. 복호화 못할 거다. 자신이 있었어요 독일은. 예. 그리고 심지어 드디어 내가 풀었어. 근데 5년이 지났어.
이 암호는 설정 자체가 매일 바뀝니다. 24시간 안에 해독을 못하면 다음 날 바뀌어요. 설정이, 로터의 설정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딱 야 드디어 풀었어. 근데 밤 12시네. 24시간 걸렸네. 그러면 푼 걸로다가 뭔가를 넣어도 이미 로터가 바뀌어 설정이 바뀌니까 몰라. 그러니까 최소한 암호문을 받자마자 몇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시초가 되는 이 본부라는 걸 만들었고, 본부가 이제 콜로서스라는 진공관을 이용한 최초의 컴퓨터의 초기 모델이라고 보는 거죠. 네. 최초의 컴퓨터 뭡니까? 최초의 컴퓨터 뭐예요? 지금 듣고 있는 거 맞죠? 표정은 엄청 다들 집중하고 있는데 말이 없어요. 네. 최초의 컴퓨터 뭐예요? 맞아요. 우리는 애니악으로 알고 있죠. 최초의 범용 컴퓨터라고 하는데 슬픈 게 콜로서스가 좀 더 빨랐다라고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콜로서스라는 장비 자체가 굉장한 그 비밀이었습니다. 보안. 그래서 결국은 최초의 컴퓨터 타이틀은 애니악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애니악을 최초의 컴퓨터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본부나 콜로서스 같은 과거 앨런 튜링이 시작했던 여러 가지 것들, 폰 노이만이 제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컴퓨터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 문제가 무게가 30톤입니다. 크기는 50평, 요 공간만 하고요. 가격도 그 당시 48만 달러야. 지금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리고 소모 전력이 엄청나요. 왜냐면은 그 물리적 스위치를 좀 바꿔보려고 진공관이라는 일종의 전구 같은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치 온오프를 물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좋은 거 없나? 빛으로 하자. 그래서 그 전원이 켜지고 꺼지고 요걸로 다 이제 이진법을 만들어내는 거 0, 1을. 근데 그것조차도 소모 전력이 너무 커요. 전구를 켜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세 분의 과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윌리엄 쇼클리를 포함해서 이 세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고, 이 쇼클리가 이제 가운데 계시죠. 좀 센터 욕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좀 싸움이 납니다. 서로 내가 더 기여도가 높다. 그러면서 이제 쇼클리가 나중에 이제 이 두 분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져요. 어쨌든 그래도 이 세 분이 트랜지스터를 만들면서 노벨상을 받았다. 그래서 요만한 크기의 진공관이 코딱지만한 트랜지스터로 바뀌면서 굉장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뭐죠? 도체가 뭐예요? 도체. 뭐라고요? 도체 뭐예요? 전기 통하는 거. 부도체 뭐예요? 통하는 거. 반도체 뭐예요? 맞아요. 반만 통하는 거 아닙니다. 반도체는 상황에 따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 그러니까 전구를 온오프하지 않고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로 이제 온오프를 하는 거예요. 0, 1. 그 이진법으로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진법을 하는 이유는 메뉴 단순화입니다. 백종원 선생님처럼 예를 들어 김밥 천국 가면 메뉴 잘못 나오잖아요. 참치김밥, 고추 참치김밥 막 시켰는데 뭐 다른 게 나와. 왜냐? 메뉴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백종원 선생님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메뉴는 칼국수만 해. 그러면 5명 왔다. 칼국수를 먹느냐 안 먹느냐. 메뉴가 잘못 날 일이 없어. 그래서 0, 1 이진법을 씁니다. 진법이 올라가서 우리가 쓰는 것처럼 10진법 쓸 수 있겠죠. 근데 10진법을 쓰면은 메뉴가 잘못 나와. 그래서 0, 1 흐른다 안 흐른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최초의 이 트랜지스터 컴퓨터 트레딕인데, 이게 무게도 줄고 크기도 줄고 가격도 줄고 소모 전력은 무려 1,500배가 줄어듭니다. 진공관을 켤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발전해. 이거 뭐 7나노미터 공정 돌파, 뭐 3나노미터의 벽이 깨졌다, 뭐 이런 거 기사에 많이 나와요. 근데 좀 슬픈 게 여러분들 공대 계세요? 공대? 많어. 공대 많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요 3나노미터를 2나노미터로 만드느라 몇 년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언론에 어떻게 뜹니까? 뭐 갤럭시 S25 작년 대비 5mm가 두께가 줄었으나 디자인에 큰 변화는 없었다. 마치 약간 좀 슬픈 것처럼. 슬픈 일 아니에요. 5mm 줄었다는 거는 혁신인데, 혁신. 우리는 컴퓨터를 쓸 때, 스마트폰을 쓸 때 점점 성능은 좋아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네, S24보다 성능이 2배 좋아진 S25. 하지만 무게도 2배, 크기도 2배입니다. 이러면 사요 안 사요? 안 살 거 아니야. 과학자들은 성능은 올라가면서 더 얇고 가볍게 만드는 걸 해요. 이걸 하는 게 바로 과학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 이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볼게요. 이게 머리카락입니다. 네, 엄청나게 작죠. 솔직히 집중 안 하고 있다 못 봤죠. 재밌는 거 나올 줄 몰랐죠. 갑자기 이 사진 뒤에 나와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PCB 보드인데 쫙 가요. 여기 이제 트랜지스터들이 막 모여 있죠. 쫙 가면서 이제 이런 칩이 하나의 크기가 이렇게나 작다. 네, 이런 칩이 여러분의 스마트폰, 컴퓨터, 가전기기 모든 제품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덕분에 우리는 과거에 엄청나게 크고 무거웠던 컴퓨터, 30톤짜리 컴퓨터를 그거보다 성능이 수천만 배는 좋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됐죠. 요거 덕분에. 네,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퍼스널 컴퓨터, 이것도 옛날 이미지긴 한데 약간 옛날 스타일이죠. 네, 지금은 훨씬 가볍고 얇고 굉장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집에서 아주 편하게 즐깁니다. 누구 덕분에? 과학자들 덕분에. 대단한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로 온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던 고전 컴퓨터가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이건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야.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은 완전히 다르죠. 네. 고전역학에서 벌어지던 일들이 양자역학에서는 아예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아. 그죠? 그럼 이 양자 컴퓨터, 고전 컴퓨터랑은 완전히 다르다. 네.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제 주로 양자 컴퓨터 강연을 가면은 이제 질문이 양자 컴퓨터로 롤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개념이 아예 다른 겁니다. 물론 이것을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얘기는 또 드릴게요. 그래서 컴퓨터는 비트라는 걸 씁니다. 비트. 네, 이게 0과 1 신호를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동전 던지기예요. 동전 던지기.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왔다, 뒷면이 나왔다. 이거를 계속 모아요.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yes or no 테스트 알죠? 이거 나의 연애 타입 이거 해보세요. 나는 금사빠다. yes. 뭐 감정비 크지 않다. yes. 이게 따라가. 솔직한 편이다. yes. 활동적인 행동 좋다. yes. 서서하게 쌓인다. no. D. D는 몰라. 사실 퍼온 거라 몰라요. 네,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무튼 D 타입입니다. 당신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yes or no 동전의 앞면 뒷면 테스트가 쌓이면은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하나의 조건을 다 yes or no, yes or no로 따라가다 보면은 엄청 복잡한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우리는 컴퓨터를 더 성능 좋은 컴퓨터를 쓰게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잘해야 성능 좋은 컴퓨터로 우리는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기존의 컴퓨터입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써요. 큐비트. 네, 이건 뭐냐? 이거는 좀 설명이 어려워요. 비트가 아니야. 동전 던지기입니다. 근데 동전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yes or no를 하려고 던졌는데 앞면인지 뒷면인지를 몰라요. 이거를 알면 고전 컴퓨터죠. 비트. 하지만 이 큐비트는 일단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이 허공을 돌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두 번째 동전을 던집니다. 얘도 돌고 있어요. 우리가 결과를 얻는 건 이 모든 동전이 한 번에 바닥으로 내려올 때 결과를 얻어요. 그러니까 동전이 내려와서 yes or no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은 이 yes or no 테스트에서 나는 yes이면서 no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결과는 도착하는 순간만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받아들이세요 그냥. 이런 거야. 양자 컴퓨터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와는 다르게 동전의 앞면 뒷면을 보고 하나하나 따라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따라가는 형태의 계산이 아니라 동전이 허공을 돌고 있는 채로 계산을 한다. 그 모든 동전이 결과가 나오는 순간 결정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종류가 현재 세 종류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요거를 알면은 여러분이 이제 양자 컴퓨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거야. 양자 기반 컴퓨팅 있습니다. 예. 이거 무슨 뜻입니까?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보통 어떻습니까? 바나나 우유죠. 근데 바나나 기반의 우유. 이건 바나나 우유가 아니라는 거야. 바나나가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나나 기반의 우유, 바나나 맛 우유 어떻습니까? 바나나 향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자 기반 컴퓨팅은 뭐냐? 양자 컴퓨터가 아닌데 고전 컴퓨터를 이용해서 양자 역학적 알고리즘을 도입한 거예요. 양자 컴퓨터랑 비슷한 알고리즘을 넣은 게 양자 기반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요. 내가 정말 멋진 요리를 만들고 싶어. 이게 양자야. 양자 컴퓨터야. 근데 양자 기반 컴퓨팅은 즉석 도시락 같은 겁니다. 열심히 뭔가를 했어. 그리고 그럴싸해. 하지만 먹어보면 후회. 생각했던 맛이 아니야. 그게 바로 양자 기반 컴퓨팅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니지만 고전 컴퓨터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적용했다. 그럼 여기 중첩 쓰입니까? 못 써요. 고전 컴퓨터는 동전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중첩, 얽힘, 터널링, 결맞음 이런 거 안 돼. 그냥 양자 컴퓨터 바나나 맛 우유다. 요게 이제 양자 기반 컴퓨팅이에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양자 기반 컴퓨팅, 양자 컴퓨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첩을 활용하지 않아요. 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양자 어닐링. 네. 요건 이름이 좀 어렵지만 외워두시면 굉장히 멋진 느낌이다. 양자 어닐링인가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어디 가서 멋지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아시겠죠? 양자 기반 컴퓨팅은 용어가 좀 멋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거 양자 기반 컴퓨팅인가 이러면은 뭐야 이러는데 이거 양자 어닐링입니까? 그럼 얘 좀 아는 애가 왔구나. 그래서 요거 알아주시면 좋아요. 양자 어닐링은 뭐냐? 패스트푸드입니다. 요리를 하긴 해요. 직접 구워서 내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요리는 아니에요. 네, 질이 떨어집니다. 질이. 그래서 양자 어닐링은 양자 컴퓨터랑 비슷하게 큐비트를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큐비트를 활용하나 이 큐비트들의 중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얽힘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얘네들이 실제로 제대로 얽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얽혀 있는 퀄리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퀄리티가 좀 떨어지게 얽혀 있다. 이게 이제 양자 어닐링입니다. 대표적으로 D-Wave라는 게 있어요. 네, D-Wave가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다 하면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말한 그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개수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던져서 내려오지 않아요. 얘네들은 내려오지 않는 채로 계산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올라가 있는 동전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한 연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큐비트의 개수가 사실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이 D-Wave가 우리는 5,000개의 큐비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나 이제 학계에서는 뭐야? 하고 사봤더니 좀 아니야. 왜냐? 얘는 패스트푸드이기 때문에. 수천 개의 큐비트를 넣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 수천 개의 큐비트의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중첩이나 얽힘이나 양자 역학적 특성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질이 좀 떨어지는 음식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주인공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팅. 이거는 좀 용어가 길기 때문에 못 외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가 아니면 이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팅이 미래 양자 컴퓨터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 셰프가 내놓는 요리입니다. 양자 어닐링에 비해서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양자 어닐링은 특정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범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요리를 내놓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큐비트가 실제로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간의 연결이 잘 돼 있습니다. 서로 간의 연결에 대한 저장도 가능하고, 근데 아까 D-Wave 같은 경우는 그런 연결이 사실 저장이 제대로 안 되고 독립적으로만 저장이 돼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팅이 짱이다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구글에서 이제 윌로우라는
양자 컴퓨터를 내놨는데 이 양자 컴퓨터가 바로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큐비트가 105개입니다. 105개. 예, 105개의 큐비트가 굉장히 잘 중첩이 됐고, 문제가 아까 5,000개가 넘는 수천 개의 큐비트를 갖고 있는 양자 어닐링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퀄리티도 떨어지지만 오류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계산하는 애가 없는 거야. 근데 이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팅은 105개의 큐비트가 굉장히 잘 결맞음이 돼 있고, 아까 결맞음이 뭐라 그랬죠? 결맞음이 돼야지 돌아갑니다. 양자 컴퓨터. 이걸 잘 유지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핵심 아이디어는 각각의 큐비트가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원래는 큐비트가 10개인 게 오류가 심할까요? 100개인 게 오류가 심할까요? 여러분이 과제할 때 10명이서 하는 과제가 좋을까요? 100명이서 하는 과제가 좋을까요? 네. 100명 하면 거의 다 놀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큐비트가 늘어나서 결맞음을 유지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큐비트를 늘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 초창기에는 한두 개 큐비트 중첩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105개인데 얘네는 각각의 큐비트가 오류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큐비트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류가 줄어드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오류를 잡았어요. 구글의 윌로우의 핵심 아이디어가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오류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105개 큐비트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 IBM 퀀텀 시스템 1 127 큐비트. 네. 윌로우보다 무려 22개 많다. 그리고 이 연세대 IBM의 퀀텀 시스템 1이 그 바로 이것도 역시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양자 컴퓨터다. 가짜가 아니다. 뭐 패스트푸드나 도시락이 아니다. 진짜 요리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얘네가 그렇다면 어떻게 결맞음을 유지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을 쓰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결맞음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얘네의 중첩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돼. 얘네끼리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없애주는 거죠. 예. 그러려면 초전도 방식을 쓰는 게 있고, 뭐 광자 기술 쓰는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냉각된 중성 원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은 뭐 이온 트랩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온 트랩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실리콘 스핀을 쓰는 경우도 있고. 요 각각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지만 어차피 무슨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혹시나 조금 내가 멋있어 보이려면 이온 트랩 정도는 외워놔라. 이온 트랩 방식은 아니군요. 왜냐면 거의 아니야. 예. 왜냐면 초전도체는 좀 익숙하잖아. 그래서 구글과 IBM은 둘 다 초전도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냉각을 시키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방식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만들었고요. 이제 양자 컴퓨터 그러면 뭘 할 것인가? 과거에는 양자 우위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뭐냐? 양자 컴퓨터가 잘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고전 컴퓨터가 못하는 걸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다. 양자 컴퓨터가 더 우위에 있구나. 그래서 양자 우위를 달성한다라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를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고전 컴퓨터보다 별로면은 이거 쓸 이유가 없잖아. 그죠?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과거의 양자 컴퓨터 개발자들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달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라는 거는 별로 대단한 기사는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 훨씬 오래 걸리는 일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뭐냐?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더 이상 양자 우위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올해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CES입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CES에 올해 처음으로 분야가 하나 신설됩니다. 예. 두 가지 분야가 신설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팅이에요. 그러니까 CES라는 거는 이거 상업박람회입니다. 상업박람회.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기업들이 돈을 내고 들어오는 행사입니다. 굉장히 비싸고 여기서 혁신상을 받기 위해서 검토하는데도 100만 원을 내야 돼요. 떨어지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혁신상을 받을 사람들이 본인의 지원서를 내는 것만으로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서만 모아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업적인 행사야. 이 CES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상업적인 행사에 양자 컴퓨팅 분야가 생겼다. 이 말은 뭐냐? 양자 컴퓨터라는 게 이제는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산업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이제는 더 이상 양자 우위가 됐다, 달성했다. 이걸로 지금 장난치는 시대가 아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금융 모델 같은 것도 분석을 하고요. 예. 굉장히 얘네가 잘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 모델 분석을 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고, 아니면 물류 경로 최적화.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했죠. 동전이 떨어지지 않고 돌고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그 물류 경로 최적화. 여기서부터 서울역까지 가는 수많은 경로가 있겠죠. 그럼 그 경우의 수가 한 10가지 된다고 쳐요. 택시를 타고 10가지 경우의 수를 갑니다. 그럼 1부터 10까지 경우의 수를 달리겠죠, 택시가. 그럼 가장 빨리 도착하는 택시는 어떤 경우의 수를 따라간 겁니까? 1부터 10까지 모든 택시가 운행을 해야만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번 택시가 15분 만에 갔어. 근데 9번이나 10번에서 14분 만에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결국 1번부터 10번까지 계산을 끝내야만이 가장 빨리 도착한 택시 최단 경로를 결정합니다. 이게 고전 컴퓨터 방식이에요. 근데 양자 컴퓨터 동전 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0대의 택시가 동시에 출발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택시가 도착하잖아요. 얘가 가장 빨리 도착했다라는 건 얘가 가장 짧은 최단 거리를 갔다라는 거죠. 도착하는 순간 계산은 종료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해볼 필요도 없어. 왜냐? 이미 제일 빠른 경로가 도착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난 거죠. 경로 최적화가. 그죠? 예. 근데 이게 10개의 경로면은 고전 컴퓨터가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경로가 1억 개다. 예. 1억 개다? 그러면은 고전 컴퓨터는 1억 번의 계산을 해야 되지만 양자 컴퓨터는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납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차이가 나는 거고, 그 최근에 구글의 윌로우가 내놓은 것도 그 일반 컴퓨터로는 우주의 나이보다 오래 걸리는 시간. 네. 10의 25 제곱년. 네. 이거 아세요? septillion 년 아세요? 10 septillion 년이 걸리는 계산. 14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계산을 윌로우가 5분 만에 끝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확실히 특별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신약이 과연 문제가 없을까? 신약의 물질 중에 후보 물질을 찾는 게 예를 들어 한 5,000개 후보 물질이 있어요. 이거를 한 3, 40개로 줄여주는데 양자 컴퓨터는 너무너무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걸려야 되는 신약 개발을 거의 뭐 몇 분 만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단축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마지막 광고. 연세대학교 사진 잘 나왔죠? 연세대학교의 양자 컴퓨터. 이거 무슨 컴퓨터라고요?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팅. 네, 이게 사실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최초에서 저희 모교인 연세대학교가 양자 컴퓨터를 도입했다라는 거는 사실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일이고, 그리고 단순히 이거를 그냥 예쁘잖아. 솔직히 인테리어로도 나쁘지 않아. 근데 인테리어용이 아니라 정말 이걸로 계산하는 용도입니다. 왜냐? 이제는 양자 컴퓨터를 써서 계산할 수 있는 시대까지 왔다는 거죠. 예, 이제 상용화가 온 겁니다. 그 상용화의 최전선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아, 지금 사면 인테리어 아니야? 근데 이제는 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상용화의 가장 선두에서 연세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역할을 지금 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요거를 한 거니까 이게 아마 앞으로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우리 대학의 연세대학교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특히나 뭐냐? 이거 어디 있습니까? 송도에 있어요. 송도에 뭐가 있습니까?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 이건 뭐냐? 송도에 제약회사가 모여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요거 하는 거예요. 어디다 쓸까? 마침 송도에 제약회사들이 모여 있네.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가 있네. 근데 마침 송도에 연세대도 있네. 그럼 여기다가 설치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알기로 그 생명과학 쪽으로 먼저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일단은 가장 잘하는 분야를 먼저 잡고 가는 거겠죠.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RSA, 지금의 기존의 암호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신용카드,
모든 개인 정보는 RSA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 곱셈은 쉬우나 인수분해가 어려운, 소인수분해가 어려운 그게 이제 RSA 암호거든요. 여러분 뭐 2579 곱하기 37,912 계산할 수 있죠? 이거 할 수 못해요? 좀 쉽게 할게요. 13 곱하기 19 이거 계산할 수 있죠? 근데 13 곱하기 19로 나온 수를 다시 13과 19로 나누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씩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이에요. 암호화는 간단하나 복호화가 어려운 방식. 이걸 통해서 모든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한테는 그 소인수 분해가 사실 너무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암호화가 깨지면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면 우리 개인 정보 다 털리는 거 아니냐, 신용카드 다 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 모든 암호화 방식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암호화도 방식도 정말 뭐 수십 년 전 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바뀝니다. 암호화와 복호화 전쟁은 창가방패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전혀 대비 안 하고 있다? 어떤 국가가 RSA 암호를 깨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뺀 모든 나라가 탈탈 털리는 거예요. 모든 정보, 계좌 정보 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 깨질까봐 무섭다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뭐 어떻게 되지? 이거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라는 게 등장을 해요. PQC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요거는 양자 컴퓨터로 풀 수 없는 암호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걸 준비해야 어떤 나라가 RSA를 깨는 양자 컴퓨터를 가져왔을 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 보안 전쟁은 창과 방패 싸움입니다. 상대가 어떤 창을 갖고 올지 알면은 우리는 방패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양자 컴퓨터를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하고 아마 양자 내성 암호도 깨지겠죠?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암호 방식을 만들고 암 복호화 방식을 또 만들고 해갖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겁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양자 컴퓨터가 이걸 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기후 모델도 해요. 지금 기후 위기도 워낙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 모델링을 하는데 사실 지구 전체에 있는 데이터로 모델링을 해서 예측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계산이에요. 근데 이 복잡한 계산 양자 컴퓨터가 잘하니까. 기후 모델도 양자 컴퓨팅으로 한다면 얼마나 더 정밀해질까? 그러면 우리가 지구 전체, 인류 전체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 나오면 고전 컴퓨터는 다 안 쓰게 되는 거냐? 아예 망하는 거냐? 이제 모두가 양자 컴퓨터 쓰게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드릴이 나왔지만 여전히 못 박을 때 못 씁니까? 망치 쓰죠. 드릴 개발됐으니까 이제 드릴로다가 망치 박는 사람 있습니까? 야 이걸로 박아야겠다. 그러지 않아요. 집에는 망치와 드릴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전 컴퓨터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내놓은 결과를 다시 고전 컴퓨터가 해석해서 우리한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도 아마 고전 컴퓨터 역할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는 같이 발전을 해 나가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연결돼서 아마 굉장한 혁신이 있을 거다. 대신 양자 컴퓨터를 전혀 모른다면 고전 컴퓨터에서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방법은 전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양자 컴퓨터를 고민해야 됩니다. 네.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그것을 만드는 것이다. 네. 사실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사실 대부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정말 꿈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해도 완전 상상의 영역이었고 근데 지금 상용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것인가? 연세대학교에서는 그 미래를 계속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네, 라는 취지로 이런 행사를 만들고 양자 컴퓨터를 송도에 설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직접 만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